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한강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문환이고요. 나름 이제 세탁 공장도 같이 운영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지금 저는 세탁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계까지 같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약간 좀 뭐 부담스러운 자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올해로 저는 한 31년 정도 이 업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얘기들 토대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어느 정도? 편하신 한 30분 정도도 괜찮습니다. 요거 진행하는 시간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30분? 너무 짧은가요? 그러면 1시간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연락을 받은 주제는 원래 RFID 관련해서 주 토론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RFID가 상당한 관심사지만 저는 이제 그 주제보다 제가 그동안 이제 겪었던 일들이나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제가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의료 세탁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반 세탁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호텔 쪽을 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호텔 쪽을 주로 하시는 사장님이 계신가요? 네, 네, 두 분 계시고요. 나머지 뭐 의료 세탁과 또 일반 특수 세탁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여기 우리 사장님은 그러면 단체복이랑 관공도 쓰고. 아, 그러세요? 약간 주제가 좀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주로 접했던 좀 큰 시장 쪽에 주로 이제 제가 좀 주제를 좀 달았고요. 저는 이제 먼저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하는 일은 좀 특수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쪽 업에. 원래는 이제 저는 1991년도에 이제 물수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수건도 했고, 또 병원 세탁도 했고요. 그리고 방진복 같은 특수 세탁도 했고, 그리고 이제 웨딩 전문 세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 세탁 당연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북한에도 세탁 공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그리고 뭐 미군 부대의 호텔 세탁도 했었고, A10기라고 아시죠? 전투기. 그거를 닦는 걸레도 세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세탁에 관련된 거는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 초에 이제 저희가 기계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요거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강세탁 솔루션이라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세탁 에너지 사업도 같이 하고, 제가 스카이세븐이라는 현재 산업용에서는 제일 큰 세탁 공장에 제가 이제 어드바이저로 이제 지분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희 6명의 멤버가 참여를 했었고요. 원래 이제 스카이세븐을 제가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정석재 팀장이 오신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별로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회사는 세탁기 건조기 노라 폴더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공장을 이것 직접 제가 설계를 해서 직접 설계를 하고 레이아웃하고 직접 이런 건축 설계나 모든 관련된 설계까지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계도 제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계는 제가 직접 다 CAD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베트남 박람회든가 해외를 이렇게 박람회 활동하는 회사는 아직 국내에는 이제 저희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요게 이제 저희 북한에 있는 저희 제 세탁 공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휴전선을 넘어가면 요게 요번에 뉴스에서 북한 애들이 폭파시킨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항상 이제 상징적인 탑이 나오는 건데 요 부지가 제가 원래 이제 저희 기계사업부랑 다 올리려고 계약을 했다가 천안함 그 오이사 조치 때문에 무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북한에서 저희 쪽에 발급해준 증명서고요. 제가 그 회사를 홍보한다는 개념보다는 좀 특수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께 좀 이제 경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요건 이제 2006년도에 금강산 세탁 공장인데요. 이건 현대 아산에서 주체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던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요게 남측에서 배로 끌고 간 물에 뜬 리조트고요. 여기서 조금 떨어진 데가 그 박인자 씨인가요? 그분이 피살된 그 지역과 여기서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북한 금강산 내에는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요것도 있고 여기랑 또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촬영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몰래 촬영한 겁니다. 걸리면은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요때 당시는 무전기를 얘들이 사용을 안 했어요. 최전방인데도 깃발로 수신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이렇게 사진을 제가 몰래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요 금강산 여기는 사실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북한 여기서 금강산에서 평양까지 가는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요게 정신 수양관이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3시간에 한 번씩 모든 전 직원이 북한 애들이 3시간에 한 번씩 여기 모여가지고 정신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차 안에서 몰래 찍은 겁니다. 제가 31년,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한 게가 1991년인데요. 이제 지금 91년도서부터 2021년까지 요 과정에 세탁 산업의 관점으로 봤을 때의 변화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초창기 80년대, 88년도 요때는 워싱의 전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염색 공장들을 많이 썼습니다. 한국에. 원단 공장들 하는 데가요. 그분들이 산업용 세탁으로 주로 많이 넘어오셨어요. 그 80년대까지만 해더라도.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꽤 부를 축적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여기는 제가 이제 원래 기계업자들을 좀 넣으려고 그랬는데 기계로서는 그때 경북기계랑 경성기계라는 게 한성기계, 충무기계 이런 기계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결국은 그 회사들은 다 지금 망했습니다. 뭐 망했다는 표현보다는 뭐 거의 뭐 유명무실해졌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공교롭게도 경북기계 그 김한규 사장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죽겠다 그러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현실이죠. 이제 변화기의 첫 번째 시점이 IMF입니다. 이게 이제 왜 저희 그 세탁 시장에서 많이 좀 그 중요한 그 어떤 변곡점이 되냐면 이때에 퇴임하신 분들이 세탁 공장으로 많이 오셨어요. 그때 제가 파주, 부천, 뭐 서울 시내도 그렇고 이렇게 세탁 공장을 한 3개 정도 운영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IMF를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세탁 공장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들이 영업력이 없기 때문에 이 브로커라는 소위 말하는 영업 브로커들이 그때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중고 시장이 엄청 활성화가 됐죠. 중고 시장이요. 그리고 제가 저희 한강 산업이 기계 산업에 진출하게 된 또 계기가 또 이때입니다. 하도 중고업자들이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때 이제 저희는 창업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었고 그럼 계속 문제가 생겨요. 연결해주면. 그래서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뭐 어떤 큰 뜻을 갖고 꿈을 갖고 돈을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기계 사업을요. 그러면서 이제 2001년도, 2004년도 요때에 세탁 공장이 파주, 일산, 의정부 이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2004년도에 주 5일 근무제가 신형되면서 레저 관광, 뭐 또 의료 시장이 그때 또 숙박화가 돼 버렸죠. 요양시설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병원이라는 건 치료를 받는 개념이었는데 이게 이제 요양시설 같은 게 개념이 퍼지면서 숙박화가 돼 버리니까 세탁물이 이제 엄청 쏟아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주 5일 근무제 시행하면서 같이 세탁 물량이 증가하고요. 또 세탁 공장이 되게 큰 타격을 받았던 게 2008년도입니다. 이때 MB 정권 때 여기 보시면 2008년도 이때거든요. MB 정권에서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을 엄청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막 일산 그때 파주 쪽에 버스가 와서 세탁 공장들은 다 싹쓸이해 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여기 이런 인간 사냥에 쫓기는 이주 노동자들. 아주 그때 뭐 치열했습니다. 세탁 공장들이. 그리고 뭐 노조가 생기니까 아예 그냥 노동자 조합을 아주 그냥 박살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게 저희가 세탁 공장이 이때 한번 변환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폴더라는 장비가 많이 보급이 돼요. 그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접었습니다. 그냥 어깨 빠져라 해가지고 접었는데, 이제 이때에 이제 저희 세탁 공장에 좀 약간 좀 변환점이 생겨서,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리고 제가 2014년도에 중국 기계 도입이라는 걸 요걸 써놨는데, 아마 요 당시만 해도 중국 기계를 이제 제가 직접 판매를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2014년도 요때 이 사업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죠.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이때 제가 고민을 했냐면 과연 한국 시장에 세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딱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제가 무능해서 그렇다라고만 살았어요. 그렇게요. 91년도서부터 2014년도 이때까지는 제가 무능한가 보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기계업자 중에도 성공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한국의 세탁 공장으로 성공한 대형 공장들이 몇 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종개발이라든가 반도체의 대표적인 건 KM 세탁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고요. 걔들은 상당히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걔들 어떤 스토리는 부동산과 걔들은 반도체 의복도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협력업체들도 엄청 많고요. 그런 특수한 경우를 뺀 나머지는 돈을 번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업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해외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시장이 어떤지. 그래서 중국 기계를 한번 갖고 들어와서 팔기 시작했는데 한국이 뒤집어지게 열광을 하더라고요. 저 기계. 제가 요즘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네. 지금 이쪽이 더 불편하네. 이게 훨씬 낫네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 변화가 중국 기계에 열광하는 게 중국 기계 엄청 좋고 훌륭하다는 것보다 제가 이런 답을 얻게 됐어요. 시장이 무너졌구나. 세탁 시장이 무너져 있는 거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따가 이제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요. 그러니까 중국 기계를 갖다가 열광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한국의 새 기계는 다 망했습니다. 산업용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홈클리너용과 산업용을 구분을 하거든요. 저희 기계업자들은요. 그러니까 홈클리너용은 뭐 은성기계, 화성기계,
그때 당시만 해도 요 기계들은 세탁소를 납품하는 기계들이었어요. 근데 그 기계들은 계속 매출을 일으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대 중국 기계를 딱 팔았는데 제가 첫 해에 한 몇십억 팔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많이 욕먹었죠. 사기꾼이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한 집도 중국 기계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에이전트를 지금 계약을 다 했다 그러면 아마 제가 한 200억 정도 매출은 더 올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그 바이어,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가, 베이징 파트너나 일본, 제가 그때 아사히 한국 총판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일본 그 파트너들이 저보고 되게 멍청하다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빨리 지금 계약하라. 너 한국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왜 이 업을 떠날 거니까. 근데 그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내가 속한 시장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했죠. 우리 한국의 세탁 시장의 현 어떤 주소가 어딘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계 사업 쪽으로 제 나름대로 이제 또 쭉 정립이 되고요. 그러면서 2019년도에 문재인 정권이 최저시급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2019년도 5월 자료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사업자 인원이 적은 회사일수록 인상폭이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세탁공장은 거의 여기에 속합니다. 세탁공장은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저희가 직격탄을 좀 맞게 된 거죠.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왔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세탁 시장한테는 지금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 코로나는 저희한테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그랬죠?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하는 이 세탁업들이 죽겠던 일이에요. 근데 묻혔던 거죠. 그냥 돌아갔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세탁시장 하지 말자 이 뜻이 아닙니다. 절대. 정확히 알고 하자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30년 동안 겪은 이 일들을 제가 나름대로 대기업과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했던 기업들, 큰 기업들과도 많은 컨설팅을 했고요. 해외 공사도 컨설팅하고 또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할 때도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의 하나 같은 결론은 뭐냐면 한국 시장의 세탁업은 하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한 30년 정도를 끊어서 우리 세탁업의 기준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요 2014년도를 변곡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세탁 시장이 이제 제가 되게 상당히 많은 진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시점인데요. 왜 한국의 모든 기계업자는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고요. 세탁 공장들은 또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이제 그 원인을 제가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해외를 찾아다니고요. 많은 전문가들을 이제 만나고 다녔죠. 요 시점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본 애들이나, 유럽 쪽이나 물어봤어요. 야, 니네는 세탁해서 돈을 버냐? 그랬더니 우리는 세탁해서 돈 안 버는데? 그 세탁해서 어떻게 돈을 벌러? 우리는 렌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점이 틀린 거예요. 걔네들은 세탁을 그 자체의 세탁으로 우리는 죽어라고 20년 된 중고기계 갖고 세탁을 하는데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들여다가요. 걔들은 다른 사업의 일부를 보는 거죠. 렌탈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가 렌트카 사업을 세차장 사업이라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혼자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가 스카이7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일 때일 겁니다. 그때 이제 한명숙 총리 비서실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고용 창출에 대한 그런
이슈를 비서실에서 계속 토론하다가 세탁이라는 게 딱 떠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는 업종이라고. 근데 그 세탁이라는 게 사실은 수익성을 뺀 나머지는 되게 많습니다. 여기 이제 장애우들 같이 일하시는 우리 사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그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수익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든 업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 제가 2021년이, 저희도 지금 이대로 세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성공할 수가 없겠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호텔 세탁 프랜차이즈, 린넨 렌탈 서비스, 그 다음에 장비 판매, 가스 판매, 이렇게 제가 이제 사업을, 변화를 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계기입니다. 세탁 공장을 우리 업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세탁 공장은 지옥 같다 그럽니다. 너무 힘들고 쉬는 날 없고. 의료 세탁은 그나마 좋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날 쉬니까요. 힘들어요. 힘드세요? 네네. 힘들죠. 뭐 작업복 특수 세탁도 괜찮습니다. 이제 힘든 업인데 우리가 분명히 거기에 어떤 나름대로의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답을 주는 것보다 코로나를 계기로 나 같은 사람이 문제점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저는 세탁공장 사장님도 싫습니다. 하도 사기꾼이라고 욕을 해가지고.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들도 어렵게 살면서. 기기업자들도 어렵게 살거든요. 진짜 사기꾼들은 법에서 심판받아서 갖다 살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서로의 오해인 것 같아요. 저처럼 세탁공장 사장과 기계업자의 중간에 교차점에 있는 사람 관점에서 볼 때 2대 줄게요 라는 거를 돈을 받고 1대를 주면 사기죠. 근데 2대를 줄게요 라고 해서 2대를 줬는데 생각보다 기계가 현찮아. 그러니까 사기꾼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더 그게 웃기죠. 그럼 좋고 새 기계 사야죠. 아사히께 100kg 세탁기가 한 1억 정도 합니다. 제가 아사히 총판을 오래 했잖아요. 걔들은 그 1억도 싸다고 열심히 사서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왜 걔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자, 우리가 세탁 공장을 운영하면서 혹시 뭐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이거 저보고 3시간 동안 해달라 그래서 3시간으로 했는데 지금 30분으로 줄어서 제가 말이 빨라졌어요, 지금. 예. 그냥 또 혹시 질문은 이따가 그냥 같이 받는 걸로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이제 제가 처음에 주제로 했었던 요 위에 보시면은, 세탁 산업의 이제 문제점을 제가 3가지로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공장 자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눴거든요. 공장 운영에 대한 우리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거랑 호텔 영업을 하는데 우리가 거래처가가지고 호텔과 영업을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운영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3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공장 운영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탁 공장에 제가 아주 친한 후배가 있습니다. 세탁을 참 잘해요. 제가 인터컨티넨탈이든 5성급 호텔들을 위탁 운영도 했거든요. 빨래 더럽다 그러면 제가 컨설팅 비용 한 달에 그때 1,500만 원 받았습니다. 너가 나 1,500만 원 주면 내가 컨설팅 해줄게. 그래가지고 세탁 품질을 제가 했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바쁠 때 좀 또 제 물건을 하청받았던 친구인데, 그놈아도 빨래 기술로 보면 거의 탑 수준이에요. 근데 그놈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럼 이제 성욱입니다. 야, 성욱아, 네가 빨래해서 네 원가가 얼마인지 아냐? 그랬더니 걔가, 형 알지, 당연히.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손익분기점을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매출이 내가 5천만 원이니까 뭐 직원 몇 명 들어가고 이렇게 계산들을 하셔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세탁 공장을. 원가라는 개념과 손익분기점이라는 개념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확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호텔과 계약을 맺거나 할 때 손익분기점의 관점에서 자꾸 계약을 하세요. 아, 우리 직원이 4시에 일이 끝나? 그럼 물건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손익분기점의 관점이고 원가를 명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냐면 내가 세탁기에 시트를 한 통을 넣었을 때에 여기에 몇 장 들어가고 얘가 기름값 얼마 먹고 물을 얼마큼 쓰고 작업이 1시간 됐으면 한 사람이 거기 서 있으면 얘 노동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 정도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내 빨래, 내 공장에서 자기 공장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내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원가를 정확히 알으시고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 세탁공장 사장님들이 지금 현재 많이 안 하세요. 물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포항에 제가 우리 밴드에다가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늦은 밤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저희 아는 근데 그분은 명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근데 그 사장님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했더니 힘들어 뒤지겠어 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있답니다. 도대체 내가 빨래해서 남는지 안 남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원가를 정확하게 알고 두 번째는 내 세탁 공장에 거래처가 예를 들어서 10집이 있으면 10집에 점수를 매기세요. 내가 모텔이 10집 있다 그러면 1등부터 10등의 점수를 매기시라는 겁니다. 단가가 좋든지 배달이 좋든지 결제가 좋든지 예? 납품이 편하든지 해서 점수를 딱 매겨놓으면 자기가 원가를 알면 여기에 평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끄트머리에 있는 집을 계속 가격 인상을 하든지 잘라버리세요. 그냥. 그러면은 적자가 나질 않고 수익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 스카이세븐이 얼마 전에도 저희 한 분이랑 저랑 엄청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물량에 꽂히는 순간에 세탁공장은 망합니다. 세탁공장이 지금까지 제가 30년 동안 장사가 안 돼서 망한 집이 단 한 집도 없어요. 아이러니하게. 저희 컨설팅 받는 사람들이 항상 궁금한 게 그겁니다. 장사는 잘 돼요? 장사는 무진장 잘 되죠. 벼룩시장 매물 나온 거 다 전화해 보세요. 물량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요. 그분들이. 근데 돈이 안 남아요. 그게 우리가 원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하는 세탁 공장의 원가를. 얼마 전에 우리 한동석 사장님이 여기 글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요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중에 20자루 나오고 주말에 30자루 나오는데 385만 원 받는데요. 이분도 이제 제가 세탁 공장을 차려드린 분인데 저랑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기계를 저한테 안 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해줬죠. 한동석 사장님이 이게 좀 도대체 그러면 이게 얼마냐 우리가 이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드렸던 거예요. 이제 제가 댓글을 달았죠. 20자루 이것도 되게 좀 타이트하게 제가 해주는 겁니다. 20자루 26일하고 30자루 4일에서 따지니까 하루 평균이 21자루 나오더라고요. 그럼 385만 원에 30일 나누니까 12만 8,300원이고 일일 금액이요. 그럼 자루당 단가는 나누니까 6,023원이 나와요. 부가세 빼니까 5,420원 나옵니다. 요게 제가 책정한 단가입니다. 이걸 보고서 저보고 미친놈이라 그런 사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600원이랑 1,000원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이 되냐? 이제 이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가슴이 아팠죠. 요 금액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세트가 이렇게 하나 나오면은 한 룸이 3,300원입니다. 이게 요 한 자루당 우리 최규준 사장님 말씀으로 7세트가 들어간다 그랬죠?
예. 7세트가 들어가면 23,000원을 받아야 되고요. 5,400원짜리가 23,000원입니다. 5개가 들어간다고 쳐도 16,500원.